봄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건강 식재료인 돌나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아마 나물 무침이나 쌈채소로 한 번쯤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돌나물이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우리 몸에 아주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돌나물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건강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돌나물은 돌틈에서 잘 자라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식물인데요. 돌 위에서도 자란다고 해서 돌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죠. 보통 산이나 들 또는 바닷가 근처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요즘은 가정에서도 화분에 심어 키우는 분들이 많답니다. 돌나물은 약간 신맛이 나면서도 아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 입맛을 돋우는 데 아주 좋은데요. 주로 생으로 먹거나 무침, 국 또는 나물 반찬으로 활용되곤 하죠. 하지만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아주 좋은 유익한 성분들이 가득 들어있다는 점에 정말 놀라운 식재료인데요. 돌나물의 대표적인 효능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돌나물의 효능은 바로 해독작용입니다. 요즘 환경오염이나 가공식품 섭취 등으로 인해 우리 몸속에 다양한 독소가 쌓이게 되는데요. 몸속 독소가 많아지면 피로가 쉽게 쌓이고 피부 트러블도 자주 생기고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나물에는 다양한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돌나물에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어 강력한 해독작용을 하는데요. 사포닌이라는 성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홍삼에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 하나인 사포닌은 체내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 돌나물에도 사포닌이 들어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덕분에 간 건강을 보호하고 몸속 불필요한 물질들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랍니다. 또 돌나물은 수분이 많고 이뇨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신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데요. 덕분에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이 빠르게 배출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만약 몸이 자주 붓거나 몸이 무겁다고 느껴지는 분은 돌나물을 식단에 추가해 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아삭아삭 돌나물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갱년기 증상 완화입니다. 갱년기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찾아온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안면 홍조, 불면증, 우울감, 피로감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럴 때 자연적인 방법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식품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돌나물이 이런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돌나물에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C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불안감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덕분에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할 때 돌나물을 섭취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돌나물은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돌나물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돌나물이 갱년기 증상에 좋은 이유는 또 있는데요. 돌나물은 뼈 건강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뼈 건강을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돌나물에는 칼슘과 인성분이 들어있어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답니다. 건강한 갱년기를 보내기 위해서 돌나물을 식단에 포함시키면 참 좋겠죠. 돌나물의 효능 세 번째는 바로 항암 효과입니다. 돌나물에 항암작용을 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 분 별로 없으시죠? 돌나물은 칼슘, 비타민C, 식이섬유, 사포닌 등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포닌과 비타민C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포닌은 식물에 들어있는 천연화합물로 우리 몸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돌나물에 함유된 사포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할 뿐 아니라 암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돌나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활성산소 생성을 억제해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돌나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의 역할을 하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위암이나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뿐만 아니라 돌나물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항암 효과가 뛰어난데요.
플라보노이드는 항염작용과 항산화작용을 통해 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돌나물이 함유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돌나물이 암 예방에 좋다고 하니 건강을 위해서 돌나물을 꼭 드시는 게 좋겠죠. 상큼한 돌나물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골다공증 예방 효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골다공증 환자의 수는 2019년을 기점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는데요. 건강한 100세 시대를 살려면 노년층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건강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골다공증이죠.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낮아져 쉽게 부러지거나 골절이 발생하는 질환인데 돌나물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돌나물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돌나물의 칼슘 함량이 우유의 2배나 된다고 하는데 참 놀랍지 않나요? 칼슘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몸에서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데 돌나물은 칼슘이 풍부해 한 줌만으로도 칼슘 섭취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니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하셨던 분들은 대신 돌나물을 많이 드시면 되겠죠. 또한 돌나물에는 비타민 K와 마그네슘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뼈 생성과 유지에 필수인 영양소이고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에 제대로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 흡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칼슘과 함께 마그네슘도 꼭 섭취해야 되는데 돌나물에는 뼈에 좋은 이 영양소가 풍부하니 골다공증에 아주 특효인 채소입니다. 돌나물은 생으로 먹어도 좋고 나물 무침이나 샐러드로 먹어도 아주 맛이 있는데요. 특히 돌나물은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열을 가하지 않고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 음식이나 다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니고 궁합이 맞는 음식과 또 맞지 않는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음식이 있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돌나물과 찰떡궁합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참기름입니다. 상큼한 돌나물과 향긋한 참기름은 맛이 참 잘 어울리는데요. 참기름은 고소한 풍미를 더해줄 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또 참기름은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피부 건강에 좋고 돌나물은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 피부에 영양 공급에 좋으니 둘의 궁합이 참 좋죠. 또 참기름과 돌나물을 함께 먹으면 비타민 흡수율을 높여주고 한층 더 건강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돌나물에 참기름을 넣은 간단한 요리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돌나물 한 줌, 다진 마늘 2분의 1 작은술, 간장 1 작은술, 참기름 1큰술, 깨소금 약간입니다. 먼저 돌나물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뒤 볼에 돌나물을 넣고 다진 마늘, 간장, 참기름을 넣어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마지막으로 깨소금을 뿌리면 완성되는데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고소한 풍미가 살아있는 건강한 반찬이 됩니다. 밥과 함께 먹으면 입맛을 돋워주는 좋은 메뉴니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돌나물과 환상의 짝꿍을 자랑하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향긋하고 쫄깃한 식감이 특징인데요. 표고버섯은 식이섬유, 비타민 D, 에르고스테롤, 베타글루칸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면역력을 높여주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돌나물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비타민 C는 면역체계 강화에 좋은 성분으로 유명하죠.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데요. 면역력은 물론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 꼭 한번 같이 요리해 보시면 좋겠죠. 제가 추천하는 요리는 돌나물 표고버섯 샐러드인데요. 재료부터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돌나물 한 줌, 표고버섯 4, 5개, 양파 4분의 1개, 방울토마토 5개, 올리브유 1큰술, 간장 1큰술, 식초 1큰술, 꿀 작은술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참 간단한데요. 표고버섯은 기둥을 제거한 뒤에 얇게 썰어 팬에 살짝 볶아줍니다. 돌나물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해주고 양파는 채를 썰어 찬물에 담가 매운맛을 빼줍니다.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자른 뒤에 볼에 모든 재료를 넣고 참기름, 간장, 식초, 꿀을 넣어 가볍게 버무려주면 완성이 됩니다. 표고버섯의 감칠맛과 돌나물의 상큼함, 채소의 아삭함이 한데 어우러져 정말 맛이 좋은데요.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면역력도 높여주는데 최고의 샐러드가 된답니다.
이렇게 돌나물과 궁합이 좋은 식재료를 알아봤는데요.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상큼한 맛이 있어 건강에 좋은 과일이죠. 하지만 돌나물과 함께 먹을 경우에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모르셨죠? 이유는 돌나물과 레몬 모두 강한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인데요. 돌나물 자체에도 약간의 신맛이 나지만 레몬을 함께 섭취하면 그 산도가 더욱 높아져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이나 속쓰림을 자주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돌나물과 레몬을 같이 섭취하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돌나물을 드실 때 피해야 하는 건 레몬뿐만이 아닌데요. 맛있다고 돌나물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도 건강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봄철 돌나물의 아삭한 식감이 좋아 과하게 섭취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돌나물에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거나 신장 결석이 있는 분들은 돌나물을 섭취할 때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또한 돌나물을 요리하기 전에 세척도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요. 돌나물은 보통 야외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흙이나 미세먼지가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섭취하기 전에 깨끗한 물에 여러 번 씻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농약이나 오염물질이 걱정되는 경우라면 식초물에 5에서 10분 정도 담가뒀다가 헹궈주면 그냥 물로 세척하는 것보다 더욱 안전하게 드실 수 있으니 씻을 때 식초물에 담궈 씻는 법 잊지 말아주세요. 들기름, 들깨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들기름에 미역하고 같이 달달달 볶아서 미역국을 끓여 드시면 정말 맛있죠.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이 들기름과 들깨를 잘못 먹게 되면 암에 걸릴 수도 있고 혈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줘서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관절이 쑤시고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들지 않으신가요?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으시잖아요. 이때 처방받는 진통 소염제의 역할은 몸속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여서 이 통증을 막아주는 것인데요. 들깨 속에 함유되어 있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이 오메가3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혈관 건강이죠. 혈액을 잘 돌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바로 이 혈관 속에 미세 염증을 잡아준다는 역할도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들깨가 바로 이런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해줘서 진통 역할을 하게 해준다는 거죠. 또한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는 관절염,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바로 칼슘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들깨 100g에는 390mg 정도 되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서 뼈 건강에 아주 많은 도움을 주는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이런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참 좋은데요. 골다공증은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성의 경우에는 특히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많이 감소하여서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인의 골반 골절은 65세 이상은 노인들에게 골반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65세 이상은 30%가 1년 이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이내에 사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의 뼈에 대한 관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의 관리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뼈 건강을 위해서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겠죠. 나이가 들면서 이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기억력이 떨어져서 고민되는 분들 많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들깨 효능이 바로 뇌 건강,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을 높여주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들깨에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동물성 오메가3고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들깨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바로 60%가 알파리놀렌산입니다. 이 알파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하게 되느냐?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켜서 망가뜨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런 사이토카인 물질의 분비를 감소시키고요.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 많이 발견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도 바로 이 알파리놀렌산이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참치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DHA 들어보셨나요? DHA가 바로 대표적인 뇌기능 강화 물질인데요. 이 DHA가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학습 능력 또한 좋게 하는데요. 이 DHA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서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들깨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흡수될 때 바로 이 DHA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들깨가 뇌신경, 뇌 건강에 좋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에요.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바로 EPA로도 변환이 되는데요. 이 EPA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과 혈액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매주 1회에서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11.5g, 고등어에는 9.9g,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들깨에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지 않나요? 들깨에는 연어에 비해서 바로 5배 이상 들어있다는 거죠. 들깨만 꾸준히 드셔도 혈관도 건강하게 하고 심장도 튼튼하게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5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들깨 100g에는 18g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수분을 많이 흡수하게 되면 변을 무르게 하고 장 운동도 촉진하여서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들깨에 함유된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을 억제해주고 변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장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들깨의 효능은 바로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들깨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또한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조금만 분비하게 돼도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을 잘하여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멈추게 되겠죠.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 조절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7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가 있어서 알레르기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알레르기 때문에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들깨의 효능은 바로 빈혈에 좋다는 거예요. 들깨 100g에는 철분이 약 14mg 정도 들어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됩니다.
시금치보다도 철분 함량이 높아서 이 빈혈에 도움을 준다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2는 조혈 작용을 도와주는데요. 조혈 작용이란 혈액 속에 혈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드시게 되면 빈혈을 개선하는 데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는 들깨에도 아주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에 약하고 산패가 쉽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은 통들깨보다 들기름으로 많이 섭취를 하고 계신데요. 이 들기름을 짤 때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들깨를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요.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들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유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마시고 요리가 끝날 때쯤 무렵 들기름을 넣어 주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을 하여서 드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들기름은 또 산패가 쉽다고 했잖아요.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 생성되는데 바로 이게 1급 발암물질이에요.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기름의 사용 기한을 지켜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보통은 2달 내로 드시는 것이 좋고 개봉을 했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등으로 감싸서 빛을 차단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실온에 두신다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산패를 막아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참깨에 있는 세사몰이라는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서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서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거죠.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또는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 껍질을 섭취할 수 없는데요. 들깨 껍질에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성분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 가면 통들깨보다도 들깨 가루를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요. 들깨 가루는 산패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통들깨를 찾아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통들깨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작은 돌이라든지 이물질들이 들어있는데요. 세척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세척하는 방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를 물에 담가서 씻어줍니다. 그리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이렇게 걷어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몇 번을 하게 되면 바닥에 이물질만 남게 되는데요. 그것은 버리고 또 물에 담가서 씻어주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서 옮겨주고 이 작업을 3번, 4번 반복해주면 깨끗한 통들깨를 세척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통들깨는 자연 건조를 시켜주셔도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팬에 담아서 약한 불로 건조시켜 주거나 쉬운 방법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건조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세척한 통들깨를 접시에 담아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세요. 그리고 꺼내서 상태를 한번 확인해 줍니다. 아직 건조가 덜 되었을 거예요. 한 번에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를 돌리게 되면 들깨가 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5분 정도씩 돌려가면서 상태를 확인해 주면서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건조된 통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한 스푼씩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먹을 만큼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 드셔도 좋고 통들깨 자체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밥할 때 한 스푼 넣어서 같이 밥을 해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들깨를 산패되지 않은 상태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믹스커피 지금부터 꼭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의사들이 적극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믹스커피는 당뇨에 안 좋다는데 먹어도 되는 거야? 요즘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서 믹스커피는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볼 텐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믹스커피의 성분, 효능, 그리고 부작용,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사람에 따른 하루 권장량,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 식품까지 그동안 몰랐던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것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억하실 게 믹스커피의 성분인데요. 믹스커피는 과연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물론 믹스커피 제조사마다 성분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가장 많이 드시는 믹스커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믹스커피 성분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프림입니다. 프림의 원료는 코코넛의 속살인데요. 코코넛 과육에서 채취한 식물성 지방을 분말로 만들어 믹스커피의 프림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림이 지방이니까 몸에 안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식물성 지방이라서 오히려 몸에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게 맞는 말일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프림에 들어있는 지방은 코코넛에서 추출한 식물성 지방이 맞긴 하지만 콜레스테롤을 대놓고 올리는 나쁜 포화지방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프림에 사용되는 주요 성분인 야자유는 중세지방산으로 일반적인 포화지방산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중세지방산은 일반적으로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돼서 에너지온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또한 일반적인 포화지방산과는 다르게 심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방산이에요. 또한 믹스커피 프림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그 양이 완전 적다는 거죠. 요플레 하나 정도에 들어가 있는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플레는 건강을 위해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결국 믹스커피에는 몸에 안 좋은 포화지방이 들어있긴 하지만 소량이기 때문에 하루 한 잔 정도 드신다면 콜레스테롤 수치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대한 것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식사하면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약 20%를 차지하고 나머지 80%는 필요한 만큼 신체에서 자연적으로 합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커피 한 잔 정도를 마신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건강에 이상을 끼칠 정도의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믹스커피 성분 중 두 번째는 설탕이 있습니다. 설탕은 당 성분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아서 당연히 몸에 안 좋은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은 정제 과정을 거친 백설탕이라서 일반적인 설탕보다 흡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즉 믹스커피를 마신 후 만족감을 쉽게 느낄 수 있는 만큼 흡수율이 빠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당이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혈액에 녹아들게 됩니다. 왜 안 좋은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는데요. 믹스커피에 설탕이 5g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우유 200ml 한 잔에 칼로리가 135kcal 정도 되고요. 단순당 함량은 1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콜라 한 캔의 칼로리는 100kcal 정도 되고 단순당 함량이 27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구르트에는 큰 거 말고 작은 요구르트에도 칼로리가 45kcal, 단순당 함량도 9g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칼로리는 얼마나 될까요? 믹스커피 한 잔에는 칼로리가 50kcal 정도 되고요. 단순당은 6g 정도 들어있어요. 칼로리를 먼저 보자면 작은 요구르트 한 병 정도 수준이고요. 콜라랑 비교해봐도 콜라 절반 정도 수준이고 우유 200ml 한 잔하고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죠. 우유는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칼로리만 본다면 믹스커피가 더 좋아 보이죠? 물론 칼로리만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엔 단순당을 비교해 볼까요? 단순당이 믹스커피 한 잔에 5g이라고 했잖아요. 작은 요구르트랑 비교해봐도 절반 정도 수준이고 콜라 한 캔이랑 비교하면 6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우유 200ml랑 비교해도 절반 수준인 거죠. 이렇게 비교하면 요구르트나 우유, 콜라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은 아닙니다. 믹스커피가 그만큼 칼로리와 단순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다는 거죠. 칼로리와 단순당이 높으면 당연히 몸에 안 좋을 수 있는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믹스커피에 많지 않고 적은 양이기 때문에 하루에 막 5잔, 6잔씩 이렇게 많이 드시지만 않는다면 믹스커피 하루 한 잔 정도는 건강에 그렇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루에 몇 잔까지 먹는 게 괜찮을까요? 일단 당뇨가 있거나
당이 높으신 분들은 하루 한 잔 정도만 드시는 게 좋고요. 식후 3시간 정도 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 체크를 계속 하시니까 당 수치가 높지 않으신다면 2잔 정도까지는 드셔도 괜찮을 수 있어요. 당뇨가 없으신 일반인 분들 경우에는 하루에 2잔에서 3잔까지 드셔도 괜찮고요. 그렇다고 이를 매일매일 드시는 것은 아무리 적당량이라도 몸속에 쌓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것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식후에 바로 드시지 마시고 2시간 정도 후에 드시는 걸 또 추천드리고요. 혈당에 문제가 없으신 건강하신 분들도 이 건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식후에 바로 드시지 마시고 2시간 정도 후에는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믹스커피 성분 중 3번째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믹스커피도 일반 커피처럼 커피가 들어있기 때문에 커피 성분이 주는 효능이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먼저 커피의 효능을 살펴보자면 커피 효능 첫 번째는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건강매체 캔서헬스에 따르면 ITPR3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대장암에서 간 전이에 기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해서 도미노 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인데 특별한 억제제는 아직까지 없지만 커피를 마시는 사람에게서 이 카페인이 ITPR3에 대한 억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표했고 카페인 섭취와 대장암 재발 그리고 사망률 관계를 추적한 결과 하루 4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환자들이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생존율이 현저히 향상된 것이 밝혀진 연구도 진행되었었습니다. 이런 실험을 진행하면서 커피의 카페인에 대한 효능들이 지금까지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커피를 무조건 많이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또 믹스커피 자체가 이런 효능이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커피의 카페인에 대한 몇 가지 실험을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만큼 너무 부정적인 카페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보시라는 말씀이고요. 커피 효능 2번째는 기억력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서울대 식품생명공학부 교수님께서 쥐의 인지능력 실험을 했는데요. 쥐를 물에 빠뜨린 뒤에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해 봤는데 평균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 쥐들에게 기억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들을 투입하고 같은 실험을 했을 때 안전한 장소를 발견하는데 최대 40초가 걸렸습니다. 이 쥐들을 2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하루에 3잔의 커피를, 다른 그룹은 하루 6잔의 커피를 주입을 했는데요. 그 결과 하루에 3잔의 커피를 준 쥐들은 20초로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6잔을 주입한 쥐들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평균 10초 정도 걸렸다고 해요.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커피가 기억력 회복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이 실험에서는 일반 카페인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 2종류를 같이 실험을 했는데 거의 같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결론은 커피에 카페인 말고도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 등 각종 항산화제 성분 덕분에 기억력 회복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이 안 좋아지고 인지능력 장애가 오면서 더 나아가서는 치매가 올 수 있게 되는데 커피의 성분이 이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니 너무 커피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지 않아야겠죠? 그렇다고 커피를 남용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실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믹스커피나 일반 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잠을 잘 못 주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디카페인 커피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위염 같은 위장 질환이 있으신데 커피는 드시고 싶은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디카페인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커피 효능 3번째는 혈당 조절을 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약 10억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커피가 대사증후군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켜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커피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하루에 5잔의 커피를 마신 사람과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마신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카페인 커피를 마신 사람과 카페인 없는 커피를 마신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당 섭취 2시간 후 혈당이 13.1%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카페인과 혈당에 관계된 많은 실험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런 실험들이 음료수에 들어있는 합성 카페인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커피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 같은 적절한 카페인을 드시게 되면 큰 부작용 없이 드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피 효능 네 번째는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운동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고 나서 운동을 한다면 카페인이 신진대사를 빠르게 하는데 도움을 줘서 운동 효과를 증진하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피에는 카페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믹스커피에 포함된 커피에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죠. 이런 카페인은 적절한 용량을 섭취하게 되면 신체적 피로 해소와 소화기관 개선과 같은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화장실 가고 싶어진다는 것도 커피의 카페인 성분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뇨작용도 활발하게 해줘서 소변도 조금 더 많이 보게 되긴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세 번째 성분 카페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믹스커피에 포함된 카페인 용량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60mg의 카페인이 한 잔 용량의 믹스커피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아메리카노 커피의 3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결과적으로 믹스커피의 카페인은 일반 아메리카노보다 훨씬 적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카페인 1일 최대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 성인의 경우 카페인 최대 섭취량은 400mg 정도 되고요. 어린이나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 임산부는 200mg 정도 됩니다. 그러나 임산부의 경우에는 카페인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콜라 한 캔에 카페인이 보통 35mg 정도 들어있으니까 믹스커피에 포함된 카페인 함량도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믹스커피와 같이 먹었을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식품은 또한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믹스커피와 같이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강황입니다. 노란 빛깔을 띠는 강황 가루를 넣은 커피를 골든 라떼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강황이 몸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커피 중 하나입니다.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 성분에는 강력한 항염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체내의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게 되고 암세포 발생하고 증식되는 것을 낮춰주게 됩니다. 또한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기억력을 개선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황 커피는 커피 한 컵에 강황 1티스푼을 넣으면 좋은데요. 강황 속 커큐민은 우리 몸에 굉장히 흡수가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료 기업들은 이 각 기업마다 커큐민 흡수율을 높이는 특허 원료를 만들어내고 하는데 간단하게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강황의 커큐민은 후추의 피페린과 만나면 흡수율이 2000%까지 높아진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강황 커피에 후추를 아주 살짝 넣게 되면 건강 개선 효능을 높일 수 있고 만약 향이 강하다고 느껴진다면 우유를 조금 넣어서 드셔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계피입니다. 커피에 계피를 넣으면 아주 향긋한 커피를 즐길 수 있는데요. 후추와 정향에 이어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인 계피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여러 연구를 통해 계피의 다양한 효능들이 입증되어 왔습니다. 커피의 원료 생산지인 멕시코에서도 커피에 시나몬 스틱을 넣은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하는데요. 미국 당뇨협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계피를 투여하자 혈당, 중성지방 수치는 낮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아졌다고 해요. 블랙커피에 계피 2분의 1티스푼을 넣은 후에 섞어 마시는 것이 황금 비율이라고 하니 한번 참고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계피는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진 생강은 커피에 넣어 함께 드시게 되면 생강의 알싸한 맛이 부드러워지면서 향긋한 생강커피를 드실 수 있는데요.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쇼가올과 진저롤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동맥경화나 뇌경색 등을 예방하고 항염, 항암 효과가 뛰어나서
암을 유발하는 종양세포와 성장을 억제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기관지염이나 천식, 비염을 달고 사시는 분들은 자주 섭취하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생강에는 디아스타제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서 식후 커피에 생강가루를 넣어 마시면 장운동을 촉진해서 더부룩한 속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커피 한 컵에 생강가루 1티스푼을 넣어 드시면 되고, 생강의 맛이 걱정되신다면 처음에는 조금씩 넣고 서서히 맛을 익혀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무조건 커피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믹스 커피에 대한 오해와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긋하고 맛있는 나물 중 하나인 참나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특유의 향이 짙고 고소한 맛이 나는데요. 참나물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잎채소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특히 중년, 노년에게 꼭 필요한 영양성분들이 가득하다는데요. 참나물이 우리 몸에 어떤 효능이 있고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하면 좋은지, 또 참나물과 비슷하게 생겨 헷갈렸던 식물까지 모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한국에서만 참나물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외국에서도 참나물을 먹을까요? 참나물은 한국에서 많이 소비되지만 일본에서도 니즈나라고 불리며 즐겨 먹는 식재료인데요. 일본에서는 주로 샐러드나 나물 요리로 활용되고, 그 외에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허브나 샐러드 재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최근에는 건강식 붐이 일고 참나물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답니다. 세계인이 좋아하는 참나물은 그 맛과 향이 참 독특한데요. 영양소도 풍부해서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어떤 효능이 있는지 참나물의 효능에 대해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알아볼 효능은 바로 눈 건강 개선 효과입니다. 요즘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늘어나면서 눈이 피곤하신 분들 많으시죠. 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노화되면서 눈이 침침해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참나물은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건 아셨나요?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프리 라디칼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프리 라디칼은 눈의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베타카로틴은 이러한 손상을 예방하여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또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서 눈의 피로를 줄이고 시력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비타민 A는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데 필요한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요. 이 로놉신은 어두운 환경에서도 시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황반변성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황반변성은 노화로 인해 눈의 황반부가 손상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황반부가 뭐냐면 망막의 중심부를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부가 손상되는 질환이라는 거죠. 참나물의 풍부한 비타민 A는 황반변성의 진행을 늦추고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답니다. 뿐만 아니라 참나물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도 들어있는데요. 혹시 유튜브 시청을 자주 하거나 디지털 기기를 너무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비해 눈이 뻑뻑하고 눈이 안 좋아진다고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현대인들은 너무 잦은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해서 청광색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눈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참나물에 함유된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청색광을 차단하거나 흡수하여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나 백내장, 야맹증 예방에 효능이 아주 좋은데요. 참나물의 효능 참 놀랍지 않나요? 참나물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해독 작용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환경오염, 가공식품 등으로 인해 우리 몸에 유해 물질이 쌓이기 아주 쉬운데요. 참나물은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많아서 해독 효과가 뛰어난 채소입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참나물에는 클로로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체내 중금속과 독소를 흡착하여서
배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클로로필은 독소와 중금속을 포함한 다양한 독성 물질을 체내에서 흡착하는 능력이 뛰어난데요. 이러한 독소는 클로로필 분자에 결합하여 체내에서 제거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클로로필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혹시 아셨나요? 간은 체내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인데요. 클로로필은 혈액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며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고 또 해독 과정을 촉진시키고 독소의 제거를 도와준답니다. 또한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는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참나물을 꾸준히 먹으면 이 간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특히 술자리도 많고 기름진 음식도 자주 섭취하시는 분들은 식사하실 때 이 참나물을 함께 드시면 간이 부담을 덜 느끼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효능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좋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이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로가 쉽게 쌓여서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참나물에는 철분과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철분은 혈액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고 또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배출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요. 철분과 칼륨이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한 참나물에 함유된 비타민 K도 혈액 응고를 돕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에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덴마크의 에디스 코안대학교 영양학 연구소에 니콜라 본도노 박사님 연구팀이 실험을 진행했는데 실험 대상은 중년의 덴마크인으로 약 5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비타민 K와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했는데요. 연구 결과 비타민 K1 섭취량이 가장 많은 사람은 섭취량이 가장 적은 사람에 비해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할 위험이 21%나 감소했고 비타민 K2의 경우에는 14%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말초동맥 질환 위험이 34%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니 참으로 놀라운 연구 결과죠. 평소 혈압이 높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참나물을 식단에 자주 포함시키면 정말 좋겠죠. 참나물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이 장 건강과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장 건강이 더욱 중요해지는데요.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참나물이 장 건강을 돕는데 아주 중요한 채소랍니다. 참나물에는 이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장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참나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이 편안해지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참나물은 칼로리가 낮고 수분이 많아서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재료인데요. 음식의 양을 줄이고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서 식사량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과가 뛰어나 붓기 완화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체중 때문에 고민이 있거나 다이어트 목표가 있는 분들은 이제부터 참나물 잊지 말고 꼭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한 참나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차로도 우려 마시는 참나물은 사실 생으로 먹을 때 영양적으로 가장 효과적인데요. 참나물은 이 생으로 먹어도 좋고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어도 맛이 정말 좋습니다. 된장이나 간장으로 간을 맞춰 참기름을 살짝 더하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나겠죠. 그리고 참나물을 국이나 볶음 요리에 넣어 먹어도 향긋한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나 주의할 점은 참나물은 너무 오래 가열하게 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데쳐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조리하게 되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것 잊지 마세요. 혹시 파드득 나물이라고 참나물과 비슷하게 생긴 나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참나물은 재배가 어려워 그 대용으로 파드득 나물이 쓰이곤 하는데요. 나물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그 둘을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두 나무는 모양이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구분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외형을 보자면 참나물의 잎은 부드럽고 윤기가 나며 약간 둥근 형태인데 반해 파데득 나물은 잎이 거칠고 손으로 문지르면 특유의 파데득하는 소리가 나는데, 파데득하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파데득 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니 손으로 문질러서 비교하면 알 수 있겠죠. 또한 향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참나물은 특유의 향긋하고 고소한 향이 나는 반면에 파데득 나물은 다소 약한 편입니다. 맛도 참나물이 더 부드럽고 달콤한 느낌이 나고 파데득 나물은 약간 쓴맛이 도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헷갈리지 마시고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선하고 맛있는 참나물을 고르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채취할 때는 너무 어린 잎을 따기보다는 적당히 자란 잎을 고르는 것이 좋은데요. 잎이 선명한 녹색을 띠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렇게 변한 잎은 신선도가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니 그런 것들은 피하셔야겠죠. 또 고를 때 줄기가 너무 억세지 않고 부드러운 것이 좋은데요. 너무 두껍거나 질긴 줄기는 씹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나물 특유의 향이 진하게 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향이 약한 경우에는 오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르면 신선하고 맛있는 참나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참나물을 구입했다면 보관 방법도 참 중요한데요. 참나물은 쉽게 시들 수 있기 때문에 신선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기를 살짝 제거한 다음에 키친타올로 감싸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 보관하면 신선함이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살짝 데쳐서 냉동 보관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장기간 보관하면서도 참나물의 영양소를 유지하고 또 드시고 싶을 때 꺼내 드시면 되니까 편리하게 드실 수 있겠죠. 몸에 이로운 참나물,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어떤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몸에 2배로 도움이 되는지 참나물과 잘 어울리는 음식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참나물과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된장입니다. 된장에는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과 발효 성분이 풍부할 뿐 아니라 고단백 식품인데요. 참나물은 식이섬유와 비타민 A, 비타민 C, K, 칼슘, 철분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참나물을 된장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섭취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섭취하게 되면 단백질과 식이섬유의 균형을 잘 맞춰 소화와 영양소 흡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참나물과 된장을 이용한 추천 요리법도 알려드릴게요. 살짝 데친 참나물의 물기를 꼭 짜내고 참기름, 깨소금, 다진 마늘과 된장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 주시면 참나물 된장 무침이 되고요. 또 된장국을 끓일 때 참나물을 넣어 주시면 소화에도 좋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맛도 제일인 참나물 된장국이 완성된답니다. 참나물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고단백 식품이면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칼슘과 인이 풍부하여 뼈의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은, 누구나 아는 아주 좋은 식품이죠. 참나물은 다양한 비타민과 칼슘, 철분, 미네랄 등을 함유하고 있어 항산화 작용을 가진 식물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 체내에 자유라디칼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때 두부와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두부와 참나물은 영양적으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인데요. 참나물과 두부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고민되시죠? 추천 요리인 참나물 두부전 요리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참나물은 씻어서 잘게 썰어 주시고요. 두부는 으깨어서 부침가루, 달걀, 소금과 함께 섞어서 반죽을 만듭니다.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반죽을 한 숟갈씩 올려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붙여줍니다. 바삭하게 붙여낸 뒤 맛있게 즐기면 되는데요. 만들기 정말 쉽죠? 이렇게 여러 가지 참나물의 효능과 구분법, 조리법을 다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참나물의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어떤 음식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참나물도 잘못 섭취하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참나물을 드셨는데 오히려 독이 된다면 안 되겠죠.
참나물 드실 때 유의할 점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참나물 섭취할 때 주의사항은 바로 소화불량인데요. 참나물은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복부팽만이나 가스가 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하시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과하게 섭취하는 것을 피하셔야 하는데요. 잘못해서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소화불량,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참나물에 주의할 점은 바로 중독 증상입니다. 참나물과 중독이라니 참 어울리지 않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독은 참나물에 소량 들어있는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물질이 체내에 독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안전하지만 야생에서 채취한 참나물에 소량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칼슘 옥살레이트는 식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 중 하나인데 많은 채소에 함유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참나물과 같은 식용식물에 포함된 양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소량인데요. 그런데 참나물을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특히 생으로 많이 드시게 된다면 바로 이 칼슘 옥살레이트의 섭취량이 증가하여서 소화불량, 복통, 메스꺼움 등의 구토와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신장에서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여 결석을 형성할 수 있으니 자연산 참나물을 생으로 과다하게 많이 섭취하시는 것은 절대 피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공재배로 키운 참나물은 농약이나 이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생으로 드실 때는 꼭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은 후에 섭취하는 것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